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치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이나 퇴근길에는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드는 후보나 정당 관계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유권자분 역시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가 출마했고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이번 토론회가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판단해 소중한 한 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순서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선거구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와 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이 토론은 유튜브와 네이버 TV의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칠곡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선거구에는 모두 3명이 출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토론회에는 2명이 참석했고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회 뒤에 바로 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정석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정석원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정희용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령 성주 7구의 국민의힘 기호 2번 정희용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칠곡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결정한 데 따라 시작 발언과 공약 발표,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과 사회자 공통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마무리 10초 전에는 예고음이 울립니다.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이후에도 발언이 이어지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제한 시간을 잘 지켜서 토론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 공격성 비방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작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석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민생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파 한 단 875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모 후보는 한 뿌리의 가격이라고 변호를 합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무능한 민생 폭망 정권의 민낯을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차고 넘치는 선거에도 왜 수사도 하지 않습니까? 해병대 대원의 사망사건,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수사위와 피해자를 해외로 도피시켰습니다. 이태원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을 때 대통령과 국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4월 10일 무능한 정권,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정희용 후보 시작 발언하시죠. 네,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주민 여러분,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정희용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7일 선거운동 전날 제 일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전 8시 칠곡군 외관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를 하였습니다. 정오에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하였습니다. 오후 2시에는 보훈단체 보훈회장님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후 3시 반에는 성주 전통시장에서 상인분들과 주민분들을 뵀습니다. 오후 6시에는 고령군 대가역 거리에서 퇴근길 주민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을과 구호가 아니라 우리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에서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어르신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소상공인, 주민 모두의 웃음소리가 크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정의용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IT, 바이오, AI 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고령군은 농생명과학산업, 성주군은 국립참여연구센터, 칠곡군은 농기계 IT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둘째, 고령군의 고령역, 성주군의 성주역, 칠곡군의 신공항 철도의 관내 정거장 설치와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의 철도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셋째, 고령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 고분군을 중심으로 대가야 문화권을 개발하고, 성주군은 가야상권 문화관광을 개발하고, 칠곡군은 호국벨트에서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기록의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경로당의 개선, 파크골프장의 확충 등 생활 편의시설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석원 후보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공보물에 복지와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약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 내에서 환경운동으로서 자리를 해온 만큼, 활동을 해온 만큼 환경과 관련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은 도농복합단지로서 자연과 사람과 산업이 함께 공생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에 대한 손실 배상과 또 단계적 해제를 입법하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의 친환경 생태체험 관광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숲체험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 숲지도사, 숲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양성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 또 산업이 함께 공생하는 아름다운 고령 성주 칠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을 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해 상대 후보가 30초 안에 질문하시고 공약을 발표한 후보가 1분 안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처음 질문하신 후보가 공약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30초 동안 하시고 또 보충 답변 1분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석원 후보 질문 시작하시죠. 후보님께서는 지금 고령 지역 내에 폐기물과 관련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고령지역 폐기물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통 질문 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입장을 또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이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주민들에게 혹여라도 악취나 오염물질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 환경에 피해를 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민들의 피해 여부, 또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환경에 어떠한 피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엄밀하고 정밀하게 분석을 한 이후에 폐기물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정석원 후보 보충 질문 해주시죠. 지금 후보님께서 얼마 전에 지금 다산 주물단지 내에 거기에 예산을 확보하셨다라는 홍보물을 돌리는 걸 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청년들의 주거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청년들이 유입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다산 주물단지 내에 다녀보시지 않은 상태 내에서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매연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들은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의용 후보 답변하시죠. 정석원 후보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물단지의 매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매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다산 주물단지의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은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가? 매연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 다산 주물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공단에 추진했고 고령군에서 추진했던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청년 친화적 사업은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그 주물단지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거리로서 여러 지역에서 오히려 찾아오는 명소로 우리 고령군의 다산면에 오히려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바꾸고 변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찾아오는 시설로, 찾아오는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는 정석원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정영 후보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정석원 후보님의 공약을 상세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이제 보도자료가 나와 있지도 않고 그 인터넷상에서 제가 뭐 SNS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공약을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린벨트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린벨트란 것은 지금 사실 탄소 중립 시대에 그린벨트가 가지는 그 가치란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무작정 해제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린벨트를 보존과 함께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는 방향을 취해야 됩니다. 보존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법 사항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입법 사항에서 필요하냐면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심에 있는 부동산의 높은 가격은 사실은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의 그 가치성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부동산의 가치성을 이 그린벨트에 보상해주는, 배상해주는 이러한 법안을 추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개발과 관련된 인접지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해제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영 후보 보충 질문하시죠. 예,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좀 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대도시 분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린벨트 주민에게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게 그린벨트의 점차적 해제를 통해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석원 후보 보충 답변하시죠. 그린벨트를 가지신 분들은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묶여져서 전혀 개발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봤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녹지의 가치성이라든가 또 도심 주변에 있는 그 경관의 가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게 지금까지의 그 손실 부분에 대한 단계적인 합리적인 배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로 재원과 방법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미 많은 땅값과 집값의 상승으로 여러 가지 소득을 올리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하는 게, 그리고 그걸 제도화시키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주어진 시간 동안 토론을 자유롭게 이끌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각 후보에게 4분씩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 질문하고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방적인 홍보가 아닌 상대 후보와의 토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의용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정석원 후보의 모두 발언 때 들고 계셨던 피켓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지역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심판 대상은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입니다.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다루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십수년째 관례상 야당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느닷없이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의 전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이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검수완박법 처리할 때 우리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켰습니다. 위장 탈당시켜서 무소속 신분을 만들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안건을 강행으로 처리했습니다. 신중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도 국회법도 무시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입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식과 입법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석원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 심판, 입법 독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데요. 얼마나 국민들께서 공감하실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정권, 한 번도 제대로 정치란 걸 해본 적 없는 사람을 수사하고 잡아넣고 하던 그 검사들이 권력의 최정점에서 대한민국을 무지막지하게 망가뜨리고 민주당의 있습니다. 입법 폭주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입법 독주라는 잘 됐다고 것은 생각하십니까? 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그 입법 독주보다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더 훨씬 더 심각한 헌법 유린의 내용들이 아닌가요? 정쟁용, 총선용 입법을 하는 것이 거부권을 유도한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 부분을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 발로 출석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후보님, 지난 6월에 159명이 이재명 당대표가 그 제 울부짖음을 말씀 들어보십시오. 예. 안다 모르신다로 대답하시면 좋겠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체포 동의안 가결은 검찰 수사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난해 9월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는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대표 연설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체포 동의안 청구하니까 가결시키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제1야당의 대표의 행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무자비한 권력으로, 검찰 권력으로 수십 번의 샅샅이 야당과 정치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길 가다가 아주 폭력적으로 누군가가 행사를 하면 거기에 당연히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상황은 무자비한 권력의 보호하기 위한 저항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석원 후보께 주도권 토론 이끌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현재 좌우 시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좌측과 우측의 시력의 각각 어떻게 되시는가요? 뭐 개인의 신체적인 어떤 예, 약점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그 부분에 뭐 약점을 제가 하시는 것 같은데. 묻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지금 병력 멘탈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받지 않고 병력 언제쯤 인정을 받으셨는가요? 받는 언제쯤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하지 마시고 주장을 예. 하시고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여기에 책임도 보시면요.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요 사실을 지금 언론에 주장을 제기된 하십시오. 사실을 의혹을 말씀드린 건데요. 말씀하지 마시고 입장을 말씀하십시오. 예, 언론에서요,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95년 2월 15일 날,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17일 날 곧바로 부동시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 3월 2일 날 경북대학교에 입학을 하시고, 5월 30일 날 주진애 의원의 비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운전을 하셨다라고
운전을 하신 것을 본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동시라면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를 가지 않을 정도의 부동시라면 운전면허를 어떻게 따셨는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딴 것이 불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아니,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운전면허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을 하십시오. 저는 지금 여기 그렇게 있는 생각하십니까? 의혹을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거기에 의혹 대한 제기에-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게 민주당의 무분별한 그 태도입니다. 늘 의혹 제기 뒤에 숨어서 자신 있지 못합니다. 자신 있게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의혹 제기라고 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하십시오. 앞에 주장하신 것도 팩트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신체 검사는 신체 검사장이 다 집으로 날라오는 겁니다. 날짜를 지금은 선택할 수 있지만 1995년도에는 신체 검사장이 날라오면 다 신검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 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고등학교 졸업하고 2월 17일 날 신체 검사 받았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체 검사장이 날라와서 신체 검사 받으러 갔고 신체 검사 받아서 이러이러한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절차를 밟고 부동시 판정을 받아서 뭐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육군사관학교 가고 싶은 꿈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군 병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후보님. 병력 면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후보님, 그냥 생떼 트집잡기입니다. 2001년도에 2001년 4월 14일 날 부친께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인터뷰에 보니까 그 이후에 국회의원 TV 토론했다고 해서 아버지 기일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자, 이런 수준의 TV 토론을 해야 됩니까 진짜? 저는 지금 기존에 제기된 제가 언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온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걸 궁금해하시는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분들이 이해가 계십니다.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후보님. 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장애인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장애인 등록해야 되는 겁니까? 그는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시선이 가득 잠긴 말씀입니다. 네. 지금. 네. 예. 다음은 공통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고 1분 30초 동안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최근 6년 동안 대구 경북의 인구 감소 가운데 청년층 유출 기여율이 77%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청년 유출이 심각한데요. 후보들께서는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집중화 완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석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청년층 유출은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결국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 관건인데요. 이것은 한두 개의 지방 내에서의 어떤 정책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범사회적인 국가적인 협조와 거대한 거버넌스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노력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현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 지방 분권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들이 오히려 역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정권들, 기존 정부 내에서 어느 정부에서 이 지방 분권과 또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역시 지방자치 내에서도 지자체 내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공약 내에서도 농업의 첨단 산업, 생산 가공 또 유통의 ICT 기술을 도입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공약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촌을 힐링 공간과 첨단 산업 공간으로 숲과 자연이 관광 상품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또 일자리 자녀 교육에 대한 공약도 또 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은 국민의힘 정의용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과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할 방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정석원 후보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지방의 특성에 맞는 IT, AI 등 첨단 기술 관련 산업을 해당 지역마다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미래 기술에 관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농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폭넓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첨단 기술 분야든 지금 현재의 농업 분야든 원하는 분야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의 기회를 지자체 차원에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 완화 방안입니다. 수도권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 등에 더 나아가서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거나 광역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속세율을 결정하게 하는 것처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SK하이닉스 경북 유치 때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대학 커리큘럼에도 산업과 관련된 분야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공통 질문 하나씩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전국이 혼란스럽죠. 이 문제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의료 인력과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인데요. 특히 지방에는 고령층과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공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방 거주자들의 필수 의료 보장을 위한 해결책에 대해서 두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용 후보부터 말씀하시죠. 1분 30초입니다. 예, 열악한 지방의료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료와 관련해서는 첫째, 질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방에 거주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서울의 소위 빅5, 대형병원 진료를 보다 더 신뢰하고 진료를 받고자 하는 지역 분들의 바람도 많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방에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고 또 서울 대형병원만큼 우리 지역 병원에도 그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료 현실을 개선하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방 의료진 수를 늘릴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의사 수 증원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방의대의 정원을 늘리고 지방의대 졸업생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 수가 체계를 신설해서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필수 의료 분야들을 포함한 수가 개선 논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가적으로 지역 거점 대형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의료 장비, 의료 연수, 의료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은 정석원 후보 해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현재의 필수 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 정원은 필수적입니다. 현재 정권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정원에 대한 이 혼란들은 합의와 또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의사 정원이 이루어지려면 현 정부 내에서 이러한 대화, 타협,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국민의 뜻에 대한 의사분들 역시도 국민의 뜻에 대한 공감,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진행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내에 필수 의료가 노인층과 또 고령층과 또 장애인 등에 많이 부족한데요. 이러한 필수 의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공화, 공공자원화에 대한 개념들을 좀 더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또 시장 논리에 이러한 의료 분야가 맡겨질 게 아니고 이 필수 의료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 자원을 공공화시키는 내용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 공약 내에 또 닥터헬기나 천연택시 그리고 상급 의료병원 유치, 지역 의료원 유치 등의 공약으로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방식은 이전과 같습니다. 역시 4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석원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4분입니다. 후보님, 제가 지역에 일 잘하는 정용이라는 간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카피를 사용하고 계시던데요. 역시 지역에서 이러한 지역민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정형이 아니라 줄 잘 서는 정형이다라는 주민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바로 당선이라는 이러한 공식이 통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힘들게 의정 활동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공천받기 쉬운 중앙당의 중앙정치의 핵심 세력한테 줄서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후보님께서 내세우고 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 또 윤재엽 대표님의 원내대표님의 비서실장, 또 대변인 등을 하신 그런 대표 경력을 오히려 줄서기를 잘했다라고 줄서기 잘하는 정치꾼이다라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우리 정석훈 후보님의 주도권 질문이 지금 네거티브로 점철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 잘하는 게 아니라 줄 잘 서는다고 하는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석훈 후보님께서 지성과 양식이 있으시니까 좀 말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랜만에 참 젊은 일꾼 괜찮은 사람 하나 나왔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얼마나 일을 잘하면 주호영 대표가 비서실장을 시키고 얼마나 일을 잘하면 인수위에 가서 예, 대통령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알겠습니다. 출범에 노력을 예. 하고 이렇게 하겠느냐. 예. 젊은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 패매하지는 말자. 예.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 주십시오. 예, 저도 아마 후보님께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수용하시는 게 아마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마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고 쉽게 정치를 하시니까 아마 그러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는 나경원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내셨고 공천을 받을 때 나 전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4년 전에 출마할 때 직접 지원 유세도 오셨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때 나경원 전 대표를 배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그 김기현 전 대표의 줄을 섰을 때 그 나 의원의 연판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앞장서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신하는 정치인, 의리가 없는 정치인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줄 잘 서는 사람이라고 비판받는다고 해놓고 지금은 나경원 대표님을 배신했다고 하니까 그럼 나경원 대표님한테 줄을 제가 안 선 거네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우리 주민분들께서 우리 지역의 대표 일꾼으로 국회에 가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달라고 뽑은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이 정치인, 정의용, 개인이지 누구의 보좌관이었다고 해서 그 보좌관이 그걸 계속 경력으로 달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나경원 대표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입니까? 저는 고령, 성주, 칠곡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렇게 하셔야죠.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묻는 것은 배신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도리, 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예. 네, 정석원 후보의 주도권 마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의용 후보 주도권 차례입니다. 역시 4분입니다. 예,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석원 후보님께서 민주당에서 얼마나 정치를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을 받았는데 추후에 다른 분한테 공천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그걸 배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본인이 얼마나 속상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고 우리 국민의힘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냐 못하냐 적합도 평가를 거쳤고 직접 전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 공천 후보가 있을 때 경쟁력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스템 공천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아시는 것처럼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무분별함 시스템이 없는 그냥 친명 공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줄을 서서 공천을 받았다고 저를 폄훼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제 장애 문제를 가지고 지역에서 일부 극소수의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무분별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지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지역민들 중에 일부 극소수가 저에 대한 네거티브를 한다고 해서 제가 단호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그건 제가 정치를 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두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후보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단호하게 다시는 선거판에서 이런 네거티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장애인에 대한 교묘한 차별적 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로 군에 못 갔는데 그 장애가 병력 면탈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폄훼적 시선, 불편한 시선을 반드시 바로잡아서 정치 문화를, 선거 문화를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제가 개선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병력 면탈했다는 의혹을 주장한 근거와 거기에 대한 정석원 후보님의 입장을 분명하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대한민국의 남성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조건들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어렵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보좌관 시절에 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한참 이후에 장애 이렇습니다. 군 면제 한참 이후에 설명을 드려야 답을 하실 것 같아요. 장애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도권. 이 장애와 시각장애와 운전과의 상관관계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시각장애가 있으면 운전을 못하는 겁니까? 후보님, 양쪽 시각장애가 있으면 시력이 다른 것이 시각장애가 있으면 부동시입니다. 운전면허 그러면 그 획득을 정도가 못합니까? 되면 군 면제가 될 정도의 부동시라면은 당연히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게 그렇지 일반적인 않습니다. 상태 군 면제의 기준이 있고 운전면허 취득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을 알고 이런 공식적인 공중파에서 공당의 후보자로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운전면허증을 공개하고 초중고 때 그 시력을 한번 공개해 보시죠. 그게 공개해서 제가 만약에 아니라고 나오면은 정석원 후보께서는 사과하시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사과로 안 됩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나오면 무분별한 의혹 제기. 무분별한 의혹 제기. 이건 공식 석상에서 무분별하지 않고요. 개인 인신 공격. 이거 해놓고 사과로 끝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무분별하지 않고요.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든지 선언을 하십시오.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된 꾸준하게 시민사회가 뭡니까? 네거티브를 위한 의혹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까? 네,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경북에서는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신설과 증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폐기장은 규정대로 소각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런 가운데 녹음용 폐기물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께서는 생각하시는 최적의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정의용 후보부터 1분 30초 내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공약 질문에 대한 제 답변 과정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분들이 피해 여부와 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지라도 매립시설과 소각장은 오염악취, 지가 하락 등 환경적, 사회적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권을 벗어난 유유지를 활용하고 유유지가 없으면 해당 주민분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소통을 면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 등 주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설치된 매립지와 소각장의 경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통해서 위법 사항이 없도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는 성주군 지정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올해 23억 원의 국비 예산을 반영하는 데 기여하였고 고령군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 사업에는 국비 사업을 신규 반영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운영 중인 매립장과 소각장이 10곳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으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주군의 소각시설 증설 사업과 고령군의 순환형 매립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석원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지역의 한 의료 폐기물 업체에 대한 반대 주민 대표를 맡아서 지금까지 주민 집회와 또 기자회견, 언론 보도 등의 공론을 이끌어서 국정감사까지 가져가고 그리고 현재도 관련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장의 환경 운동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업체는 영업정지 집행 중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와본 결과로서는 지금의 폐기물 문제들은 공공에서 처리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민간의 영리에 맡겨져 있으면 이러한 일들은 한없이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기물 관련 일들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입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의견과 감시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전에 개발주의 시대의 환경법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네.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교육은 지역의 인구 감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장기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방법이 필요한데요. 성주군의 별고울 교육원 운영 등이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번엔 먼저 정석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성주의 별고울 교육원 같은 경우는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노력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노력들은 주로 교육청 위주로 이루어지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이러한 노력들은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본받을 만한 내용들이고요. 물론 타 지역에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참여와 또 자유로운 의사소통 구조를 통한 함께하는 사회적인 합의들이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러한 교육의 문제 또 교육원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발생이 되어지는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들이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또 특정 지자체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몇몇 분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지고 그리고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총체적인 노력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역의 역동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정의용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별고울 교육원 사례를 예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성주군의 모범 사례가 타 시군으로 널리 전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령군에서도 대가야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교과목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부, 자기소개서, 입시 면접 대비 특강이나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칠곡군에서도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 이내로 수능 대비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 8월에 제가 칠곡군 외관읍에 소재한 남자 고등학교에서 진로 진학 및 교육과정 박람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학교별 입시 요강과 진학 전략 설명이 아주 좋아서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고등학생들이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현재 서울시에서 무료 인터넷 강의인 서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된다면 우리 고령성주 7구과 서울시와 업무협약 MOU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자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서울론 온라인 강의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로 45차례 4,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역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그로 인한 일손 부족은 매우 심각합니다. 일부 농촌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방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용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해서 언어 소통 도우미 배치, 맞춤형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시행 등을 마련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우리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이 2022년 9.6% 대비 1.6%로 낮아지는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 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적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고 최첨단 농기계 구입 시에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업인민들의 영농 편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 농업인 3만 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초기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의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 지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주거지 제공 부담을 경감, 완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기숙사를 건립하거나 빈집을 임대해서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는 올 2월에 전체 사업비 20억 규모의 고령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되는데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석원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고령군에는 250여 명, 성주군에는 900여 명, 그리고 칠곡군에는 한 40여 명 정도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인력의 농촌 일선의 매우 중요한 인력들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차츰 또 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재취업을 희망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소수의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대처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피해 사례들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면 중간 브로커들과 또 양성화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서 발생하는 문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양성화시키고 그리고 지자체와 또 타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와 MOU를 통한 노력들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따뜻한 행정,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인식이 바탕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문직화를 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덧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네, 이제 후보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발언 기회 순서입니다. 후보들께서는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토론회 도중에 설명이 부족했던 내용을 각각 1분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시작 발언과 반대로 국민의힘 정의용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주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식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많아서 매우 아쉽습니다만 진실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11일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찾아뵙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거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균형을 이뤄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 우리 손으로 뽑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령성주 7곡을 위해서 국민의 힘을 선택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위해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정의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선거운동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석원 후보입니다. 예, 이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정치인들은 지역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공천권자의 줄서기가 진행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경북의 처참한 성적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2년 경북의 가구 소득은 전국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인구 비율은 23.8%로 꼴찌에서 2등입니다. 청년이 매년 12,000명이 떠나갑니다. 최근 10년간 청년 인구 순유출이 역시 2등입니다. 이러한 몰아주기의 결과가 경북의 성적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의 침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경북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저 기호 1번 정석원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토론에 참석해 주신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칠곡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머지 후보의 방송 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